한강사 5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발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옛 땅은 당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유민들은 당에 계속하여 저항하였습니다. 7세기 말 당의 세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랴호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의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만주 지역 동모산 기수에게 발해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 698년입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공존하게 됩니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를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 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해의 영토는 만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만주 북부, 남쪽으로는 한반도 북부를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조영의 아들 무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여 북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발해의 세력이 커지자 당은 신라와 말갈을 이용해 발해를 견제하게 됩니다. 무왕은 당의 산동 지역을 공격하는 한편 돌골 및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하게 됩니다. 발해 무왕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해와 중국의 강력한 통일 왕족인 당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19년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장남인 대무예가 발해의 2대 임금인 무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즉위 직후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에 돌입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편 이러한 발해의 팽창을 지켜보던 당나라의 황제 현종은 발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마찬가지로 발해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흑수 말갈이 당나라 조정에 접촉해오자 이들을 당나라의 세력권에 편입시켜 발해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발해의 무왕은 이 사건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서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의 동생인 대문예가 흑수 말갈을 공격하는 것은 당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 당나라에게 멸망당한 고구려의 사례까지 들면서 형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무왕은 이를 거부한 채 동생 대문예와 장인 이마를 지휘관으로 삼아 흑수 말갈 토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토벌군의 총책임자가 된 대문예는 국경 지역에 다다르자 무왕에게 다시 토벌의 재고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요. 그의 상소를 받은 무왕은 격노하여 대문예 대신 사촌형인 대일하를 지휘관으로 파견하는 한편 대문예를 수도로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대문예는 곧바로 당나라에 투항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토벌군을 지휘하게 된 대일하는 726년 흑수 말갈 토벌의 성공, 일시적으로 흑수 말갈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말갈 부족들이 당나라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흑수 말갈 토벌이 성공적으로 끝이 난 뒤 얼마 안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동생 대문예의 송환 및 처벌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당나라 측은 처음에는 무왕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점차 대문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무왕의 요구가 집요해지자 결국 그를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무왕은 더 이상 당나라와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태자인 대도리행을 당나라의 수기로 보냈지요. 하지만 728년 세력을 회복한 흑수말갈이 또다시 당나라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이에 당나라는 흑수말갈 지역을 재차 영역화하였습니다. 더불어 732년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요서지방의 거란족, 해족을 격파한 후 자신감을 얻은 당나라는 곧바로 발해에 사신을 보내 대문의에 대한 처벌 금지와 이를 거부할 시 공격하겠다며 무왕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당나라의 팽창과 협박의 위기감을 느낀 무왕은 결국 당나라와의 전쟁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732년 9월 마침내 장수 장문휴에게 수군을 주어 당나라의 등주 지방을 선제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명을 받은 장문휴는 발해의 수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 당의 등주자사 위준을 사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한편 발해가 등주를 공격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나라 조정은 이 소식을 듣고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등주가 발해군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현종은 크게 분노하여 733년 1월 대문예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발해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대문예가 당군의 지휘관이 되어 발해를 침공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발해 무왕은 크게 분노하여 그가 이끄는 당나라군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격파하였고, 더불어 자객을 동원하여 당나라의 낙양으로 돌아간 대문예의 암살까지 시도하기도 하였지요. 또한 무왕은 당시 당나라의 변경 지역을 공격하던 거란족의 지도자 가도르를 뒤에서 지원하는 한편 본인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당나라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데요. 이에 당나라 측은 유주의 장사 설초옥에게 군사를 주어 항복한 해족의 군사들과 함께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지만 얼마 안가 거란군의 기습으로 당군의 패배가 확실시 되어가자 갑자기 해족 군사들이 당나라군을 배신하였고, 그 결과 당군은 군사 대다수가 사망하는 참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무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날의 중국 산해관 일대에 있는 마도산에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당나라군은 이미 패배하여 전투가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왕은 퇴각 중이던 당나라군 추격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나라군은 발해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돌로 400리에 이르는 장벽을 쌓아 항전하였고, 이에 발해군은 당군의 거센 저항에 추격을 포기하고는 결국 다시 본국으로 철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다급해진 당현종은 나당전쟁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라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신라군의 파병을 요청하는 한편 유주에 주둔하고 있던 범연절도사 장수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다시 토벌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거란족의 지도자 가도루는 장수규의 당군과 전면전을 벌일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짓으로 항복한 후 북방의 유목국가인 돌궐로 피신하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때 장수규의 관기였던 왕희가 미인계를 사용하여 거란의 병마사를 관장하던 이과절을 유혹하였고, 이에 이과절이 거란의 지도자 가도루를 죽임으로써 당나라는 거란을 일시적으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신라 측은 733년 7월 일단 김유신의 적손인 김윤중 등에게 군사 10만을 주어 발해를 공격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굳이 발해와 원수를 지며 싸울 이유가 없었기에 대충 파병하는 신용만 하였고, 마침 폭설이 내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발해와 별다른 마찰 없이 본국으로 회군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도움을 요청했던 신라군마저 발해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자 결국 발해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했는데요. 이로써 발해는 흑수 말갈 사건을 계기로 불편해진 당나라와의 관계를 과감한 군사작전을 통하여 유리한 형세로 끝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무왕은 당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함께 협력했던 돌궐과 거란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자
이들과의 관계를 끊고 당나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더불어 736년에는 당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붙잡은 당군 포로들을 송환시켰고 이에 당나라 측에서 화답으로 그동안 억류시켜왔던 발해의 사신들을 송환하면서 양측은 적대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은 737년 무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문왕 대흥무가 즉위하자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당나라는 문왕을 발해 국왕으로 책봉하여 비로소 발해를 일개 군소 정치 집단이 아닌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네, 발해 무왕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앙 정치객으로서 삼성 육부를 두었으며 이는 당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명칭과 운영에 있어 독자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신라도라고 하는 교통로를 개설하여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발해는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였고 그러나 9세기 선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혀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수복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정하였고 이때 발해가 동쪽의 용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발해는 9세기 말 귀족의 다툼이 심해져 국력이 약해지고 거란의 침략을 받아 서기 926년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 유민들은 후 발해, 정왕국 등을 세워 부흥운동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발해 유민들은 고려로 망명하게 됩니다. 발해의 멸망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925년 12월 16일) 유나라의 태조 야유라보기는 조서를 내려 대대로 원수를 진 발해를 토벌하겠다고 선포한 뒤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켜 직접 친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요나라군은 12월 29일 발해의 중요한 요충지인 부여부를 공격하여 고작 3일 만에 점령했으며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926년 1월 9일 순식간에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노상이 이끄는 3만 명의 발해군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요나라군에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당시 발해의 임금이었던 대인선은 포위 3일 만에 요나라 측에 항복을 청하였고 1월 14일에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면서 발해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나라의 역사서인 요사에 기록되어 있는 발해의 멸망 과정인데요. 한때 해동 성국으로 불렸을 만큼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던 발해가 이처럼 고작 한 달 만에 허무한 멸망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백두산 폭발설 혹은 내분설 등 발해가 허무하게 무너진 원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백두산 폭발설의 경우에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발해가 멸망한 지 최소 20년이 지난 후에나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발해 지배층의 내분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보는 내분설은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금성문 하나가 발견되면서 발해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이나마 풀렸다고 하는데요. 한족 출신의 요나라 장수인 진만이라는 자의 묘지명에 따르면 진만은 923년에 요나라의 태조 야유라보기를 따라 발해를 공격했으며
925년에는 야유라보기의 아들인 야율요고를 따라 발해의 신주와 환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주는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인 압록부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사에 따르면 야율요골은 최소 925년 4월까지 야유라보기의 서방 원정에 종군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해 12월 말에는 야유라보기의 발해 원정에 따라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만 묘지명에 나오는 야율요골의 신주 공격 기록은 925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발해 멸망전쟁은 925년 12월에 야유라보기가 직접 친정에 나서서 발해의 부여부를 공격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해가 개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또한 신주 공격 기록을 통해 당시 요나라의 발해 침공이 요동지방과 부여부 두 방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발해와 요나라는 925년에 처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요동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수십 년간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요동행 부지에 따르면 요나라는 발해와 수십 년간 혈전을 벌이고 나서야 겨우 요동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며 요사에는 야유라보기가 발해와 20여 년 동안 힘겹게 싸워 간신히 요양지역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사의 다른 기록을 보면 918년 12월에 야유라보기가 요양의 옛 성읍을 방문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요나라가 최소 918년에는 발해로부터 요양 일대를 빼앗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만 묘지명에 따르면 923년에 야유라보기가 직접 친정에 나서서 발해를 공격하기도 하였고요. 야유라보기가 직접 나선 만큼 당시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발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발해의 왕 대인선은 924년에 군사를 보내 요양을 공격, 요주자사 장수시를 사살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처럼 요동지방은 양측이 오랫동안 혈전을 벌여온 주요 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발해는 당연히 군사들을 요동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요나라의 공격에 대비했을 것이고 요나라는 발해군의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혀 요양 일대를 빼앗은 것 이외에는 매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라 측은 발해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요동지방 공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비교적 방어가 허술한 부여부를 거쳐 발해의 수도를 향해 빠르게 직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925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야율요골이 이끄는 군사들이 발해의 신주를 공격하여 요동지방의 군사적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켜 당시 요동지방에 배치되어 있던 발해의 주력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묶어둠으로써 그해 12월 말에 대군을 이끌고 직접 친정에 나선 야유라보기가 발해의 부여부를 통해 수도인 상경성을 빠르게 급습해 함락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발해의 멸망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발해는 육로와 해를 이용하여 당과 교역하였고 당은 산동반도 동저우에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발해는 신라와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백성들 간의 사교육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문왕 때에는 상경을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는 신라도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를 중시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발해의 물품 중에는 일본의 담비 가죽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일본에서는 발해의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짐승 가죽, 인삼 등 토산물과 돌상, 자기 등 수공업품을 수출하였고 비단, 옷감, 책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발해 영광탑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립된 발해의 전탑으로서
당나라의 건축 기법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당과 발해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발해 중대성 문서는 서기 841년 일본에 보낸 문서로서 사절단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화폐는 발해에서도 사용되어 발해 상경성에서 일본의 화폐가 출토되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당과 말갈 등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 문호를 이룩하였습니다. 발해에는 불교가 널리 유행하여 불교와 관련된 불상, 석등, 연꽃무늬 기화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분으로는 문왕의 두 딸인 정해공주와 정유공주의 묘가 유명합니다. 정해공주의 묘는 고구려 고분 양식을 계승하여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춘 골식 돌방무덤입니다. 정유공주의 묘는 고구려와 발해, 당의 문화적 특징이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공주의 묘의 벽화에는 공주를 시중들던 내시, 무사, 악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발해는 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어서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쳤고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합격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발해의 유적으로서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인 이불병자상도 있고 정해공주의 묘에서 나온 돌사자상도 있습니다. 고당서에 보면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고구려가 멸망하자 말갈과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에 성을 쌓아 서기 699년 이름을 진이라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발해의 영토는 영주 동쪽 이천리 밖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닿아 있고 서와 북쪽으로는 거란과 흑수 말가가 이웃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상경성은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토 만든 계획도시로서 발해의 가장 오랜 수도였습니다. 9세기 선왕 때에 이르러 해동 성국이라 불릴 만큼 용성하였고 상경성은 발해 문화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발해의 상경성은 중국의 장안성을 본뜬 주작대로와 내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와 관련된 석등, 기와, 용머리상 등이 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 후기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지도층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족들은 농장을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면서 왕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회공왕이 귀족 간의 권력 다툼으로 피살된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될 만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됩니다.
지방에서도 웅주 도독인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보고 역시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가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흉년과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됩니다. 일부 농민들은 도적이 되기도 하였고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서기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고 이들이 군대를 모아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 칭하고 세금을 거두며 군대를 양성하여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육두품 역시 골품제로 인한 신분 상승의 한계로 불만을 품게 되고 호족 세력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 후기 선종의 유행으로 호족에게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선종은 국외종파인 고산이 지방에 성립되었고 신라 말 도선에 의한 풍수 지리설이 보급되어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사상이 강하게 주장됩니다. 이러한 선종과 풍수지리설, 유교의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려는 기운이 싹트게 됩니다. 9세기 말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신라는 통치력이 약하게 되고 이후 견훤이 후백제를, 공예가 후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후 삼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견훤은 상주지방의 군인 출신으로 진성여왕 때 혼란한 틈을 타 무진주를 점령한 후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서기 900년 후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견훤은 육두품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오늘날의 전라도, 충청남도, 경상도 서부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예는 진성여왕 때 북원의 장수, 양길의 부하로 활동하다 세력을 키워 독립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일대를 장악한 공예는 왕건부제의 건의를 받아들여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서기 901년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친 뒤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공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서기 891년 양길의 부하가 되어 세력을 키우다가 서기 900년 후백제를 세우고 901년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여 이름을 고려라 칭하게 됩니다. 공예는 이전에 신라가 당의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멸망케 하였으므로 평양 땅이 황폐화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다,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보식은 삼국 사기에서 공예가 교만해져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고 죄 없는 신하와 백성들을 죽이는 공포정치를 일삼았기에 후에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왕건에 의해 고려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후 삼국의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5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